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라탕집 창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라탕집의 미래라고 일단 부제를 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요즘이 아니라 뭐 1년 전 그 정도서부터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라탕이 진짜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창업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좀 늘고 있습니다. 마라탕 집이 늘어나면서 마라탕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좀 빨리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 현지의 맛을 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중국 현지에 계시는 교포분들이 한국으로 대거 넘어와가지고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 교포 한 분께서 또 저희 유튜브 구독자다 보니까 마라탕집을 열고 싶어가지고 잘 모르는 이 한국 창업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해야 되겠냐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라탕 창업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집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나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일단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현 상황만 알고 지나온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2019년에 대한 상황은 아는데 2009년도서부터 2019년까지 그 창업이 어떻게 흘러왔나, 그런 과정에 대한 그 흐름을 모르고 매년 초보 창업자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년 20살짜리 성인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거랑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매년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초보 창업자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온 초보 창업자들은 그 당시 상황만 보고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초보자들은 그냥 주변에서 많이 추천하고 앞으로 이게 유망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진짜 그렇게 좋은 줄 알고,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학과가 좋다 하면 그 컴퓨터 학과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뭐 호텔 경영학과 유행을 하면 호텔 경영학과가 막 떠가지고 점수도 높은데도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한의학과가 유행을 하면은 너도 나도 한의사가 되려고 많이 몰리게 되죠. 창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종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그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대박의 광경을 보고서 막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걸 본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창업을 하려고 하는 자기를 그곳에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이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열기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식을 리가 있겠는가. 그 전에 거는 그 전에 거고, 내가 눈앞에서 본 이 현장을 믿고 이젠 이 아이템은 계속해서 꾸준히 갈 것이다, 순순히 연착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자기 생각을 구체화 시켜주는 사람의 말을 좀 믿습니다. 이미 대박난 가게에 그 모습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걸 더욱 합리적으로 표현해주는, 어떻게 보면 창업을 시키려고 하는 그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보다 먼저 한 놈이 또 대박이 나고, 또 그거를 또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너무 늦게 하는 게 아닌가, 또 마음이 또 싱숭생숭해지다 보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요즘 마라탕 창업에 대한 조금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유행을 하고 유행이 끝나고 사람들이 망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라탕 창업에 대한 본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이 마라탕을 처음 접한 거는, 마라탕이라는 명칭은 사실 많진 않아요. 뭐 허거집이 유명하죠. 근데 그거를 처음 접했을 때가 사실 그 2015년 정도? 그때 제가 그 사천성에 그 청두라는 곳이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뭐 이런 장수들이 있었던 그 총나라, 거기가 청두인데, 그곳에서 제가 박람회를 하려고 참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갔었는데, 그 박람회에는 저처럼 해외에서 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중국 내부에 뭐 상해 사람이들이 북경에서도 오고, 뭐 여러 중국에서도 뭐 멀리서도 사람들이 참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양한 동네에서 박람회를 참가하느라 중국 사람이 모였었는데, 그때 박람회를 주최하는 애가 그래도 만찬을 열어준 거예요. 거기 참가하는 참가 업체들의 사장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감사의 행사 비슷한 그런 만찬을 열어주었는데, 그때 저는 제대로 된 사천 요리를 그곳에서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조금은 고급지게 좀 코스 요리식으로 계속해서 나왔던 곳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사천 요리라고 하는 그런 요리들을 먹어봤지만, 사천성이라는 그 현지 가서 먹은 거는 그 당시 처음 먹었었던 거죠.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는 그 사천 요리가 정말 호기롭게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진짜 제 입맛은 정말 안 맞더라고요. 마라탕에 있는 그 마라라는 말이 사실 그 마비를 시킨다의 마자하고 매울 라자 해가지고 그 두 개가 합해서 마라인데, 근데 우리나라 매운맛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감칠맛이나 뭐 이런 거라도 좀 있는데, 그 당시 먹었던 맛은 그냥 입이 마비가 되고 맵고 그냥 기분이 나쁜 매운맛? 물론 그런 정도의 맛에 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맛에는 좀 안 맞는가 보다, 한국 사람 입맛에는 안 맞는가 보다 했는데, 우리 입맛에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상해 사람이든 북경 사람이든 다 먹자마자 뱉으면서 도대체 이거를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냐, 어떻게 음식을 이런 식으로 만드냐, 굉장히 막 욕을 하면서 불평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이 음식은 중국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니고 딱 이 동네 사람들만 먹는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사실 원래부터 마라탕을 오래전부터 먹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마라탕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최근에 생겨난 명칭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냥 다 허거집인 거죠. 그 마한 탕 자체가 그 허거 육수인 겁니다. 특히 한국에 오는 중국 교포들이 요즘 마라탕집을 많이 차리고 장사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라탕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 마라탕이 유행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지금 마라탕이 유행을 한답니다. 중요한 건 진짜 마라탕 맛, 제가 맛봤던 사천성에서 먹던 그 마라탕 맛에서 굉장히 퓨전식으로 많이 개량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지에 맞게끔 변형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먹고 있는 우리 마라탕 같은 경우는 80% 정도나 완전히 뒤바뀐, 그냥 진짜 마한 게 살짝만 나는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듯이 사천성이 아니라 중국의 우리나라 중국 교포들은 중국 똥베이 지방, 그 동북 지방 위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런 다른 지역으로도 완전 변형된 형태로 허거집이 유행을 하고, 길거리 같은 경우는 허거 이렇게 큰 황동판에다가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한 곳에서 우르르 끓여내가지고 서민들이 쉽게 만들어 먹게 한 거, 그러면서도 값싸게 만들어 먹게 한 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마라탕인 거죠. 왜 자꾸 마라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마라탕은 중국 현지에 가서 먹게 되면은 그야말로 평소에 값싸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평상시 먹는 평식이란 얘기예요. 한 그릇에 한 2,000원 정도만 줘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 마라탕이라는 거죠. 허거집에 고급집은 없어도 평소에 서민들이 야채랑 중독성 있는 그 마라향 곁들여 가지고 만족스럽게 함께 해결하려는 그런 평소에 먹는 평식이란 얘기입니다. 현지에서는 평식으로 먹는 그 마라탕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외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냥 부담 없이 먹는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요즘 한 번쯤은 좀 유행을 하니까 꼭 한 번쯤은 먹어야 될 필수 아이템으로서 마라탕을 먹고 있는 거죠. 외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가격도 값싼 게 아니라 외식으로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1인당 가격들이 보통 만원에서 만원대 초반까지 좀 다양하게 좀 되고 있는 겁니다. 다 고기도 다 따로따로 돈을 받고 말이죠. 하나의 외식 아이템이 그 나라의 평식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끔 먹는 외식이라면 한 번씩 유행을 하면 한 번씩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니까 직접 찾아가서도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유행이 한 번 지나가게 되면은 그 자리를, 그 외식으로 유행을 했던 아이템이 한 번 가버리면 또 다른 외식 아이템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 아이템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전 아이템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거에 민감합니다. 인스타나 이런 SNS 이런 것들에 올라갈 만한 걸 좋아하고, 현재 핫한 아이템을 좋아하고 그렇게 자주 올리게 되는 거죠. 나도 지금 핫한 걸 즐기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베트남 쌀국수하고 분짜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올해 마라탕 유행하는 거 보면은 사실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유행을 하던 베트남 쌀국수 열풍에 비하면 정말 작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베트남 음식점 가서 먹는 것을 넘어서 베트남 여행객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왜냐면 에머이라고 하는 베트남 정통 브랜드로 200호점이 정말 순식간에 나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봉추 찜닭이라고 알고 있는 그 회사에서 만든 에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200호점까지 나가는 거의 1년 반? 이 정도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됐고, 그에 따라서 분짜라붐이나 기타 다른 유사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가 쌀국수라고 해가지고 3,900원, 4,900원에 팔고 있는 미스 사이공이라든지
쌀국수라든지 이런 저가 쌀국수가 2년 정도에 한 500개까지도 출점을 하다 보니까 마라탕 지금 나가는 속도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베트남 쌀국수가 훨씬 더 빨랐던 거죠. 유사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까지 하면 정말 많은 베트남 쌀국수 집들이 출점을 하고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는 베트남 현지 가서 정통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먹는 먹방들이 많이 유행을 했고, 분짜라고 불리는 비빔 쌀국수는 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베트남 쌀국수와 분짜가 이젠 한국에서도 외식이 아니라, 가끔 먹는 곳이 아니라 이젠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시절이었다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이대로 베트남 음식이 일본 우동이나 뭐 일본 돈가스처럼 일상에 우리가 보통 먹는 것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브랜드들하고 지금 현재 베트남 쌀국수 그 음식점들 현재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라탕은 베트남 쌀국수보다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빨리 식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그 중국 현지 교포분은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확실히 경쟁력이 있어 보였어요. 왜냐면 소스와 기타 식재료도 본인이 직접 그 현지에서 통하는 걸 직접 확인하고 개발도 직접 하고, 맛에 있어서도 그 현지에서 충분히 통하는 거를 본인이 다 검증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뭐 제가 잠깐 들었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실히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변화무쌍함과,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또 우린 강하잖아요.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공습으로 쉽사리 오픈을 하기가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사실 마라탕 같은 아이템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는 사실 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즘 하도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마라탕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창업 아이템으로다가 출점을 하는 거지, 사실 마라탕이라는 업종은 프랜차이즈로 할 만한 업종은 아니에요. 왜냐면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프랜차이즈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어야 되는데, 마라탕은 그런 면에서는 완전 꽝인 거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빵집 프랜차이즈로 한다면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주를 공급을 한다든지, 그 밀가루를 또 직접 하게끔 하면 또 본사가 먹을 게 없잖아요. 밀가루 그냥 사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베이커리라고 하면 뭐 생주를 납품을 해서 그 생주 공급 수익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뭐 OEM 상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거나, 다양한 메뉴를 뭐 원팩으로 공급을 해주는 뭐 김밥 프랜차이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닭고기 납품을 하면서 뭐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브랜드 파워로다가 완전히 승부를 보는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커피 원두를 공급해서 커피 원두 공급 수익으로 먹고 산다거나, 뭐 그래야 물류를 공급하던 로얄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가맹점주들을 그렇게 장악을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마라탕은 사실 뭐 이건 뭐 본사가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채소나 당면 뭐 이런 거 그냥 시장 가서 사 오면 되는 거고요. 기껏해야 소스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건데, 뭐 소스 그 양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그 공급을 한다 해도 공급 소스에 대해서 그 마진을 얼마나 볼 것이며, 또 먹을 게 소스랑 육수 공급밖에 없다 보니까 또 마진을 세게 보고 공급을 할 거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맹점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가맹점들도 너무 비싸니까 자기네들도 또 자구책으로다가 본인들이 육수도 개발하고 소스도 개발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사입이 늘어나면 또 본사가 또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선당 이후로다가 샤브샤브 같은 그런 사입이 많은 그런 채소 브랜드가 별로 안 나오는 거고요. 나름 독점으로다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이템에 프랜차이즈가 뛰어들었다는 거는 일단 치고 빠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라탕 프랜차이즈가 마라탕 창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마라탕 창업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라탕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마라탕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고 즐긴다,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주는 역할을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띄워주거든요. 마라탕 프랜차이즈가 지금 한철 가맹점주를 뽑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광고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대니까 고객들이 그것들을 보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수요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마라탕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거고요. 프랜차이즈가 분위기를 띄워주고 나는 그 수요에 어떻게 보면 얹혀가지고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근데 예전에는 좀 큰 회사들이 마케팅을 하면 그곳이 맛있는가 보다 하고 쓸려가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계속 장사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마라탕이 어디가 진짜 괜찮은 집인지 자기네들끼리 정보 교환도 굉장히 빠르고 그렇게 해서 진짜 잘하는 집으로 손님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제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 마라탕집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죠. 왜냐면 프랜차이즈에서는 일단 경쟁업체보다 좋은 자리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경쟁업체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임대료도 비쌀 거고 투자금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가 높고 감가상각비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단 프랜차이즈는 일단 본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본사가 마진을 취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본사도 남는 게 있어야 슈퍼바이저든 메뉴바이저든 직원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뭐 네이버 광고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본인들로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비싸면서 원재료 값을 많이 쓰게 되면 경쟁 브랜드보다 가격 대비 품질을 높일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가맹점이 휘청이게 되면 더 이상 출점하기가 힘이 들고 프랜차이즈 본사든 가맹점이 출점이 안 되고 가맹점이 장사가 안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아이템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망해가는 가맹점을 살리려고 계속해서 재투자를 한다?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쁜 놈이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처음서부터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가맹사업을 시작했다면 진짜 이지만 잘해볼 생각으로 했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사람들도 본인들도 사업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마라탕 광풍이 지나가게 되면 마라탕 진짜 수요가 걸러지게 되고 품질 대비해서 확실히 괜찮은 곳이 살아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마라탕 실력이 확실하다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 주는 걸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의를 주신 분은 현재 대구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신데 대구 동성로 같은 핫하거나 뭐라고 할까 그 감성 넘치는 그런 상권은 일단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경쟁자들이 많고 그만큼 임대료도 높고 결정적으로 그 동네에서 즐기는 고객들은 맛을 잘 모릅니다. 아무래도 애들 손님들이 많으니까 나의 실력을 못 알아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고급 재료로 최고급 퀄리티로 하게 되는데 먹는 사람이 그 맛에 대한 퀄리티를 안 알아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낭패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주얼만 좋고 맛은 형편없는데도 그런 습성을 알다 보니까 슬쩍 들어가가지고 대박치고 빠져나오는 사장들도 많은 겁니다. 나의 실력으로 승부를 보고 오래 가고 싶다면 완전 번화한 곳보다는 어느 정도 구매력이 갖춰져 있는 오피스 상권을 권합니다. 저가 음식점보다는 뭐 제대로 된 설렁탕, 제대로 된 갈비탕, 뭐 9,000원, 10,000원 정도에 파는 그런 장소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된 아파트, 그런 대단히 아파트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곳을 추천하고요. 주거 오피스텔도 좀 있는 곳을 좀 권합니다. 오피스 인구들은 아무리 자기가 설렁탕이나 갈비탕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같은 것만 먹지 않잖아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다 보니까 가격 체계만 품질 좋게 잘 잡아놓으면 희소성 있게 손님들을 받을 수 있고요. 제대로 된 음식이라면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장사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고 하면 마라탕 프랜차이즈 입점 위치를 지도에 찍고 그 동네를 한번 탐방해 보시면서 내가 들어갈 자리를 한번 가늠해 보시던가요.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아까 얘기했던 매우 급속도로 유행을 했던 베트남 쌀국수 브랜드 중에서 여태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가게를 지도 찍고 찾아다녀 보세요. 아마 그곳을 찾아다녀도 어느 정도 영감을 얻으실 겁니다. 새로운 외식 아이템으로 등장해서 많이 망하고 여태까지 살아남은 가게라면 마라탕의 미래도 그 근처로 잡는다면 똑같이 버틸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유행이 끝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찾을 수도 있겠죠. 모쪼록 생애 처음으로 마라탕 창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